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요양 중인 여자입니다. 38의 나이지만 작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직 몸도 마음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네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은 건가라는 생각도 이따금씩 들어서 결국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들어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부모님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요.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난 건 8년 전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30이 되니 어머니도 제가 걱정이 되셨던 건지 여기저기서 어찌나 남자를 소개받아 오셔서는 저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며 성하셨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절대로 안 나간다는 태도로 강하게 나가지만 그럴수록 어머니는 제 걱정에 제 생활에 더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고 차라리 남자를 한번 소개를 받고 나면 어머니가 조금은 잠잠해지실까 싶어서 처음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가기 전부터 저는 애초에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커피 한 잔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말을 술술 잘하는지 저는 어느새 1시간, 2시간을 넘어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자리에 앉아 그 남자의 말에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너무 웃다 보니 배가 고파서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빠져버린 거였죠. 그 이후로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다짐은 무너졌고 연애를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늘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남편의 말재주에 행복한 신혼생활을 거쳐 결혼을 한 지 5년이 훌쩍 넘도록 남편과는 크게 다툰 기억도 없었습니다. 워낙에 긍정적이었던 남편이었던지라 제가 예민할 때도 남편이 잘 대처해 주어서 그 덕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늘 행복하던 집에 불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졸업부터 10년을 넘게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3달이 넘도록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집에 돈이 바닥이 났죠. 남편의 회사 사장은 남편과 같은 대학교 선배였는데 형님 아우하며 친하게 지냈던 만큼 그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크게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오직 그 사장을 잡기 위해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덩달아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었어요. 어떤 날에는 밥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헛구역질이 올라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아가니 임신 2개월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회사가 부도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이니 임신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2달쯤 되니 입덧이 시작되어서 제가 뒤늦게 알아차린 겁니다. 그동안은 제 몸이 어떤지 보살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남편은 사장을 찾으러 돌아다니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숨었는데 어떻게 언제 찾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최소한 안정된 가정을 되찾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하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지금까지 밀린 월급이며 퇴직금까지만 해도 돈이 얼만데 지금 이렇게 그 사장을 찾으러 다니는 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맞다며 당신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과는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져 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면 한 손에는 술을 한가득 사들고 들어와서는 자기 방으로 훌쩍 들어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괴로운지 밤새 우는 소리도 들렸다가 화도 냈다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시간을 주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달을 남편에게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니 저도 결국엔 남편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있는 방에 들어가며 남편을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면 지금 자기가 일을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지금 그 사장도 저도 다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거라는 말에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매번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난 후부터는 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그 몸을 이끌고 출퇴근하는 것조차 버거워서 일단은 출산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니 거기는 더 지옥이더라고요. 남편은 아예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었고 화가 나면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기도 해서 놀란 마음을 겨우 부여잡을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엔 집에 있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은 친정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고 제가 친정에 들어오고 난 후로 한 번도 처갓집을 찾아오지 않는 사위가 이상하다 느끼신 어머니의 추궁에 결국에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시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저희 집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아이까지 있는 가정인데 쉽게 이혼을 해라 마라 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다 같이 해결책을 의논해보자고 모인 자리였어요. 사돈,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도 지금 꼴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지금 장서방이 회사 부도난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밖에서 돈 벌어오는 일이며 집안일이며 자기 애를 가진 제 딸에게 모두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실 겁니까? 장서방도 말 좀 해보게.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나? 자네는 이 가정의 가장이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자네만 힘든 것처럼 혼자 그렇게 틀어박혀서 우리 딸에게 일을 모두 미루고 있는 겐가? 사돈이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우리 아들도 지금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잃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 게 그렇게 유세 부릴 일이에요? 사돈이 딸을 아끼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이래서 다들 집안을 잘 보고 결혼시키라는 말을 하는 거군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말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남의 일처럼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 딸이 아기 가지고 배불러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장서방 달래주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집안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쪽은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그쪽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이후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원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양가 집안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런 난리통 와중에도 술에 취해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답답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얼른 정신을 차리라며 남편을 억지로 깨우려 몸을 흔들자 남편은 속이 좋지 않았는지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자빠졌고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어디 임신한 아내를 밀치냐며 남편에게 손을 올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님은 어디 자기 아들에게 손을 올리냐며 못 배운 집안은 이래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집안을 운운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코웃음이 절로 났어요. 남편의 집안도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없었고 조선시대에 혈통 있는 집안이라며
1년에 10번 가까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셨는지 이대로 살 거면 차라리 이혼시키라고 하시며 이혼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을 해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서류가 눈앞에 있으니 뱃속의 아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도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에 제가 망설이고 있던 찰나에 남편은 언제 정신을 차린 건지 조용히 그 서류에 자기 사인들을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류를 들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펑펑 울었어요. 당장 2달만 지나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으로 뒤덮여서 혼자 자책도 하고 남편을 원망도 했다가 애초에 그 자리에 나가지 말걸이라는 생각까지 별별 생각들을 했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미 지난 일이니 돌이킬 수 없었고 앞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다시 한번 온갖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법원으로 들어가려는 제 팔을 잡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다시는 그럴 일도 없고 더 잘할 거야.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남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기차 떠났어. 정신 차릴 거였으면 지난번에 차렸어야지. 왜 이제서야 이혼이 실감이나? 이제 네가 뭘 잘못한 건지 깨달았니? 아직도 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대체 어디가 정신을 차린 거야?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줄 기회 없어. 이제 그만 깔끔하게 끝내자. 처음 보는 제 냉랭한 태도에 처음에는 포기한 듯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남편이 끝까지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저에게 매달리는 바람에 그러면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면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남편은 문도 열어주지 않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3일째가 되던 날에는 시어머님까지 찾아와 저번 일은 죄송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시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척 하시던 부모님은 남편이 이제 다시 직장도 알아보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은 그 질문에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내걸었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엔 그 말에 이혼을 취소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정말로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도망간 사장을 가끔씩 찾아오는 걸로 합의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화로워진 일상에 다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모든 걸 해서 저에게 바쳤었죠. 하루는 시어머님이 저를 위해 음식을 해놓으셨다며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차를 타고 꽤 1시간은 가야 하는 곳이라 조금 주저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건데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이 멀어 조수석을 뒤로 젖혀놓고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다급하게 깨우며 차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보니 차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브레이크가 안 먹어. 아무래도 차가 고장이 난 것 같아. 손잡이라도 꼭 붙잡고 있어. 어디 부딪혀서라도 차를 멈춰야지.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네. 손잡이 꼭 붙잡아야 해. 꼭. 무슨 소리야? 여보, 차가 왜 갑자기 이상해진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차는 그대로 앞에 멈춰진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저는 의식을 잃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이는 무사한지 배를 만져보는데 배가 홀쭉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옆에 계신 어머니를 보자 미안하다며 아이는 결국 살리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눈에 실핏줄이 다 터질 정도로 오열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을 차린 것도 차리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았고, 그 모습에 어머니의 걱정은 날로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보기에 죄책감이 들었는지 제가 눈을 뜨고 있을 땐 나가 있고, 제가 잠에 들면 조용히 들어와 제 몸이 어떤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듣고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만 멀쩡히 살아남아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브레이크가 멀쩡했었더라면, 제가 제때 차를 점검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지연이 몸은 어떤가요? 일상생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장서방, 너무 자책 말게. 그래도 재활치료만 제대로 하면 일상생활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장서방이라도 무사한 게 어딘가. 지연이가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해서 탈이긴 하지만 곧 괜찮아지겠지.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일이니 너무 걱정 말고 얼른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자네도 많이 답답하겠어. 가끔 눈을 감고 잠에 들지 않고 있으면 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남편도 어머니도 참 미워졌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건지, 제 아이를 떠나보낸 아픔은 오로지 저 혼자만의 것인 것 같아 아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겨났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저에게 재활치료를 하라고 애원하셨지만 저는 기어코 재활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에 꽤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나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친했었잖아. 사고 당했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 사고 소식을 어디서 들은 건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이번에 제 사고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자료를 보다가 그 사고의 피해자가 저인 걸 알고 저를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고에 이상한 점이 있어. 아무리 봐도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 같지가 않아서 조사 중이야. 그런데 네가 타고 있던 차에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를 녹화도 안 해놨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상해서 주변에 있던 차들을 수소문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는 중이야. 아무래도 너만 이렇게 다치고 재활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같이 타고 있던 네 남편은 너무 멀쩡한 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남편 쪽에만 터졌더라. 아직은 그것도 조사 중이긴 한데 남편이 어떤 수를 쓴 건지 내가 조사해 볼 테니까 너는 재활치료 받으면서 씩씩하게 있어. 너 재활치료도 거부한다는 이야기 듣고 놀라서 나 급하게 온 거야. 친구가 다녀간 후로 남편은 몇 주간 지방으로 출장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전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감격스러워하시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이제 제 발로
가볍게 산책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시 한번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조사해봤는데 아무래도 네 남편이 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로 위장한 것 같아. 조사해보니까 차량에는 큰 문제도 없고 그 고속도로에 있던 차들 블랙박스를 싹 뒤져봤는데 처음 급발진을 시작한 부분이 아무리 봐도 급발진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어. 거기다가 급발진이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 난 차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먹힌다는 사고 직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순식간에 소름이 온몸에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희망으로 남편에게 남아있던 믿음도 산산조각 났죠. 일단은 네 남편이 이 짓을 꾸민 건 확실한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남들한테는 티내지 말고 남편이 너를 찾아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줘. 숨으면 찾아내기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남편이 오면 우리가 바로 체포할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저는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고서 제대로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나고 남편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표정 관리를 위해 연습했지만 막상 남편을 마주하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습해오는 공포감에 입도 잘 안 떨어지고 몸을 덜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 장모님 말로는 당신 재활치료도 열심히 해서 이제 몸도 잘 움직이고 말도 잘한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뻔뻔스럽게 어머니를 통해서 제 상태까지 치밀하게 듣고 있었던 남편을 보자 얼굴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 손에 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자 남편은 눈치를 챈 건지 제 손에 있던 휴대폰을 뺏어 들고 제 친구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거야? 사실 이쯤이면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지. 안 그래? 내가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바람이나 쐬러 나갈까? 저는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침대 옆에 달려있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달려왔고 병원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도 바로 제 병실로 올라와 남편을 체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셔서 저에게 달려오셨고 저는 친구에게 들은 사실을 모두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머니는 자기가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며 미안하다며 자기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자책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어머니를 원망도 했지만 그게 결코 어머니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 애쓰셨는지 잘 알고 있으니 자책하지 마시라며 한참을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병실에서 울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에게서 사고 당시를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다며 그 영상으로 제 남편이 일부러 제 쪽으로 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저희가 들이받은 차가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을 통해 구했던 차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고 나란히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자백을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리저리 노력을 했지만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되어 그다지 형량이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일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공기 좋고 사람은 별로 없는 한적한 시골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도움을 준 친구가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이 친구에게 고마울 따름이네요. 친구가 아니었으면 또다시 속아서
결국엔 제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지만 이 친구를 보며 다시 한번 사람을 믿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셔도 파이팅 하시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